우중계단 미스다 신조. 일본 호러 미스터리의 거장 미스다 신조의 단편집으로 2020년에 나온 책이다. 5편이 독립적인 이야기들은 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 책은 현실과 허구가 뒤섞여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 있고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다. 5편의 이야기들 중에서 2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 책의 매력을 느껴보자. 은거의 집. 작가는 전통 가옥과 주택에 관련된 이야기와 민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책들에 밝힌 바 있다. 그런 그에게 한 남자가 자신이 어릴 적에 경험한 이상한 집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준다. 남자는 간사이 지방 출신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쿄로 이사를 해 줄곧 그곳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가 도쿄로 이사를 가기 얼마 전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는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깔끔한 외출복을 입혀주었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 전철을 탔다. 멀리 가는지 몇 번이나 열차를 갈아탔고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환승대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있던 그를 근처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빤히 쳐다보았다. 벤치에 그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캐러멜을 사러 자리를 비운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에게 슥하고 다가와 말했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곳 말이야. 아줌마는 거기가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단다. 하지만 말이지 그렇다고 가지 않으면 훨씬 흉측한 뭔가가 너한테 일어날 거라는 기분도 드는구나. 그러니까 너한테 가라고도 가지 말라고도 말을 할 수 없구나. 이해해주렴. 캐러멜을 구입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는 아주머니는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알겠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렇게 말한 아주머니는 재빨리 그 벤치에서 멀어져 사라졌다. 그 소녀는 아버지가 사다 준 캐러멜을 받아 들고 그 아주머니의 말은 금세 잊었다. 열차에서 잠이 들은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역에서 내렸다. 역 주인은 논밭일 때였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 무작정 걸었다. 끝도 없이 걷는 그 길에 남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눈물 콧물 범벅으로 계속 길을 걷는 그들의 옆으로 마차가 지나갔다. 아버지는 마차를 세워 아이만이라도 태워줄 것을 부탁했다. 마부는 아버지에게 행선지를 듣고는 매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목적지가 매우 꺼려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마부는 두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 근처에 둘을 데려다 주었다. 산 기슭에 두 부자를 내려준 마부는 떠나고 소녀는 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오르게 되었다. 또 울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자 그 작은 산의 정상에는 밭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한 채의 집이 있었다. 특이하게도 그 집 주위를 빙 둘러싸듯 가느다란 대나무 봉이 수없이 꽂혀 있었다.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에는 새끼줄이 걸려 있고 그 새끼줄의 요소요소엔 나뭇가지가 묶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들어 그 대나무 울타리 안으로 그를 넘겨 내려놓았다. 그러자 집안에서 기모노 차림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그의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소년을 집으로 들여보낸 후 그의 아버지는 그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안으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그는 목욕을 하고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입고 왔던 옷과 신발은 전부 보자기에 싸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그걸 들고 아버지는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났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그 집에서 7일을 보내고 7살이 될 때까지 은거를 해야 한다며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다. 먼저 이 기간 동안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명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고 머무는 동안에는 도리스바사라는 이름을 써야 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을 물어보지 말 것과 할머니를 반드시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또한 이 집을 발견한 누군가와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휘파람도 절대 불지 말라고도 했다. 첫째 날은 그렇게 규칙을 숙지하고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 다음날 소녀는 집의 울타리를 넘어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구경하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양중문 구조의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이틀을 보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집의 뒤편으로 가보았다. 그곳은 작은 산 기슭에서 이어지는 무성한 숲에 붙어 있었다. 숲을 바라보다 무서워져 발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등 뒤에서 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소년과 또래 아이의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소년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이가 기모노 차림을 한 채 나무의 뒤편에서 얼굴을 내밀고 그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소년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 그 아이가 물었다. 도쿄에서. 그렇구나. 이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름을 물어봐서 소년은 하마터면 이름을 말할 뻔했다. 도리스바사. 가짜 이름을 알려주자 그 아이는 또 물었다. 휘파람 불 수 있어?
할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린 소녀는 일부러 휘파람을 못 부는 척 연기를 하며 휘휘하고 입으로 바람을 내뱉었다. 같이 놀지 않을래? 그 아이가 소년에게 말했다. 숲 속으로 소년을 유인하는 아이에게 소년은 여기서 놀자며 숲으로 가던 아이를 불러 세웠다. 소년은 울타리 안쪽에서 놀자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둘은 울타리를 사이에 둔 채 놀았다. 할머니가 불러 밥을 먹고 다시 집의 뒤편으로 가면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 둘은 같이 놀았다. 아이가 소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계속 소년을 꼬드겼다. 당황하여 망설이던 그때 할머니가 소년을 불러 순례자들이 쓰는 삿갓을 씌워주면서 밖에서 놀 때는 꼭 이것을 걸치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삿갓을 쓰고 아이가 기다리던 곳으로 가니 그 아이는 삿갓을 보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삿갓을 쓴 채로는 함께 놀 수 없다며 삿갓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소년은 순간 할머니가 꼭 쓰고 있으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삿갓의 줄을 목에 걸은 채 뒤로 넘겨 등 쪽에 매달린 채로 아이와 놀았다. 점심시간에 할머니는 작은 산도를 가져와 소년에게 주면서 부적이니 반드시 몸에 지니라고 당부했다. 그 산도와 삿갓은 매일 밤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얘기에 나오는 도구들이었다. 그 무기들은 산에 사는 남자아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들이었다. 삿갓과 산도를 챙겨 집 뒤편으로 간 소년에게 숲의 아이가 자기 집에 가서 놀자며 소년을 꼬드겼고 소년은 친구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을 헤치고 계속 걷는데 어느 순간부터 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산속 아이가 소년에게 말했다. 양쪽 물건을 다 잃어버렸구나. 소년은 삿갓과 산도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때 아이가 소년의 손을 잡더니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자며 그를 잡아 끌었다. 순간 소년은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소년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밀려 땅바닥에 쓰러진 그때 소년을 밀쳐낸 그 아이가 도저히 아이에게서 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벌벌 떨며 바라보는 두 손이 뜨거운 불에 데인 듯 새빨갛게 부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기모노의 가슴 부분에서도 소년의 손이 닿은 부분이 빨갛게 변해 있었다. 소년은 뒤 돌아 걸어왔던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숲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소년의 뒤에 붙어있던 사람 모양의 나뭇가지가 땅바닥에 툭 떨어졌다.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에 소년은 잠에서 깼다. 할머니가 안방과 마구간을 구분하는 문을 닫으며 저것이 들어와 버렸다고 말했다. 토방 안에 무언가가 아주 많이 와 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들은 집의 방들을 조금씩 차지해 들어왔다. 엿새째 되는 날 거실과 윗방도 저것들이 들어찼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모기장 안에서 잠을 청하던 소년은 모기장 밖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크게 뜬 두 눈으로 소년을 내려다 보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소년은 이상한 기분에 할머니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와 무릎으로 기어 자신에게 다가오자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몸을 옮겼다. 빠르게 자신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소년을 보고 할머니는 무릎으로 탁탁탁 소리를 내며 소년을 잡으려고 했다. 소년은 할머니를 피해 밤새 숨바꼭질을 했다. 새벽이 저물어가며 소년은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집 밖에서 소년을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 뛰어나가 보니 집 밖에는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소년도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집에서 할머니를 계속 찾아보았으나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소년은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렇게 무사히 시간은 흘러 남자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남자의 큰딸이 낳은 손자가 요즘 밤만 되면 집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예고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그림이 존재할까? 그것도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들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징조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아이들의 그림은 종종 해당 아동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술과 죽음의 이상한 연관성을 경험한 작가는 예고화를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도쿠라 시게루로부터 한 남자의 경험담을 듣게 된다. 이야기는 대략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보타 나오토는 신참 선생님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1학년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 보통 모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여자 선생님들에게 1학년 담임이 맡겨지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1년 정도인 나오토에겐 이 1학년 담임이 걱정이었다.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담임을 해보니 괜찮았다. 아이들이 귀여웠고 한 주 내내 아이들을 상대해도 전혀 질리지가 않았다.
반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더 관심이 생기는 아이도 있기 마련이었다. 그런 아이의 이름이 아메미야 다스토였다. 다스토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말도 없고 조용한 아이였다. 그런 표정도 없고 말도 없는 그 아이의 다른 모습을 본 것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였다. 다스토의 집은 신흥주택가에 있는 깔끔한 2층 단독주택이었다. 그 집으로 걸어가며 나오토는 통학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파악했다. 다스토의 통학로는 치안 면에서는 안전한 통학로였으나 동네로 들어서기 직전에 모퉁이 집의 개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심하게 짖는다는 점이 한 가지 문제점이었다.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다스토의 집을 방문했다. 집에서 보이는 다스토의 태도는 학교와는 사뭇 달랐다. 어머니 옆에서 즐거운 듯이 계속 생글거리고 있었다. 그림을 그릴 때를 빼고는 항상 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지낸다고 했다. 가정 방문을 다녀온 후 나오토는 미술 공작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통학로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나오토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스토와 고코로라는 아이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같은 통학로를 이용했다. 고코로의 그림에는 문 너머로 묶여있는 사나운 개의 모습이 보이는데 다스토의 그림에는 쇠사슬과 개목걸이 밖에 보이지 않았다. 개는 보이지 않고 허공에 걸린 개목걸이와 쇠사슬만 그려져 있었다. 개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지 않았다고 나오토는 생각했다. 며칠 후 방과 후 수다쟁이 고코로가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그 무서운 개가요?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니? 죽었어? 아니요, 갑자기 사라졌대요. 개 목걸이랑 쇠사슬만 문 옆에 그대로 남겨둔 채 사라졌대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나오토는 다스토를 데리고 운동장에 나갔다. 놀아달라는 아이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와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그리고 이게 일상이 되어 방과 후 그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며칠 후 다른 선생님이 그에게 찾아와 아이들과 방과 후에 놀아주지 말라는 충고를 했다. 아이들의 입에서 다른 반 선생님들은 놀아주지 않는다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더 이상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나오토는 미술 공작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다가 다스토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림에는 진지 빼앗기와 보물섬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그림 속에 다스토 본인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중심에 보물 대신 놓인 검은 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진지 빼앗기 놀이를 하던 반장 차키가 날아온 피구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뇌진탕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를 본 나오토는 그 그림에 보이던 검붉은 구슬이 피구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궁금해진 나오토는 다스토에게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고 그림 속 검붉은 구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다스토의 대답은 의외였다. 태양을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여름방학을 보낸다. 그리고 이 여름방학 때 다스토의 친할머니가 다스토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학기 첫 미술 공작 수업으로 여름방학을 테마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 다스오의 그림을 보고 나오토는 놀랐다. 다다미가 있는 일본식 방에 침대가 놓여있고 그 침대 위에서 노부인이 누워있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노부인은 창백하게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노부인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스토의 친할머니란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주 주말에 그는 다스토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제 나오토는 다스토의 그림이 죽음을 불러온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미술 교육 전문가인 대학 은사를 찾아가 다스토의 그림에 대해 얘기했다. 교수는 그런 그림들이 예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으므로 폐기된 연구 방면이라고 알려주었다. 2학기도 어느덧 가을로 들어섰고 나오토는 미술 공작 수업에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 다스토의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은 도로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소풍과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 다음 주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가고 있던 나오토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길을 걷다 그 자리에 딱 멈춰 섰다.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그의 코앞을 지나갔다. 두세 발짝만 앞에 있었어도 큰 사고가 났을 듯 했다. 순간 나오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다스토가 그린 그림이 바로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을. 다스토의 그림의 특징은 모두 희생자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 미술 수업에서 다스토는 물속에 빠진 사람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과 시민 수영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 어떻게든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어나 병을 핑계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책상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다스토가 가져다 놓았다고 동료 교사가 전해주었다. 나오토는 이 그림 때문에 이후로는 계단을 최대한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 나오토는 끝까지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3학기가 시작되어 첫 번째 수영 수업 중 다스토가 익사했다. 도쿠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러자 작가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장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일전에 다스토가 그린 물에 빠진 사람의 그림에 나오토가 다스토를 그려 넣어서 다스토가 물에 빠진 그림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오토와 다스토는 왜 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에 대해 작가는 나오토가 다스토의 어머니와 어느 사이에 불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나오토의 근황이 궁금하다고 말한다. 도쿠라는 그가 다른 학교로 전임을 간 후 귀가하던 어느 날 오토바이에 치였고, 두 번째 학교에서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으며, 세 번째로 간 학교에서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던 일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교사를 그만두었음을 전했다. 그가 교사를 그만두면서 그림의 저주가 언제까지인지는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미스다 신조의 책은 일본의 전통적인 전설, 괴담, 그리고 민간 설화 등과 추리 형식이 섞여 독특한 오싹함을 선사해준다. 특히 이 책은 주변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되어 허구와 진실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오싹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